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글을 써 내려갈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의 양심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양가 집안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서로 열심히 살다 보면 남들보다 몇 년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양가 부모님의 말에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었지만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게 보였어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 생각은 접고 돈만 악착같이 벌기로 했었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아이를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달리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희가 목표로 한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때는 돈을 저축하기보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모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니 너무 뿌듯했었어요. 투룸에서만 지내다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서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게 될 것 같아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였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전에 살던 집을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여기서부터 시모와 저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 같아 보였어요. 못 볼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쳐다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나 봐. 우리 아들이 아직 말 안 했어?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도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다세대 빌라에서만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서니 나까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기분이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났구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 거니? 이제 아끼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힘들게 달려온 만큼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내 집 마련했으면 끝난 거지. 비록 여기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디니? 방이 3개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안방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얹혀 사는 입장에 안방까지 차지하면 네가 나를 달갑게 보겠니? 내 아들 들들 볶겠지?
내가 살던 집이 워낙 오래돼서 처분하는데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의 물건 싹 다 폐기시켜버렸다. 어차피 10년 이상 사용했던 물건들이라 전부 다 찌들어서 가지고 올 것들도 없었어. 최근에 산 옷가지들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되겠지. 방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나이 방으로 사용할 테니 나는 그 옆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으셨잖아요. 저는 그이한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작정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짐 풀지 말고 저기 앉아 계셔 보세요. 그이한테 전화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님,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작은 방 문을 열고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방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안방문을 활짝 열어 작은 방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남편한테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잘 봤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넣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었죠. 그 사이 시모는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시모의 팔을 잡자 강하게 뿌리치시면서 침대가 없으면 허리가 아파 잠 한숨 못 잔다고 안방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급하게 받은 뒤 시모가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짐 챙겨서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다고 하자 남편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네. 엄마가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 아파트 입주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시길래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대충 설명을 드렸거든. 그런데 계속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나중에 입주날 확정 받았을 때 알려드렸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길래 당신이랑 조금도 상의한 적 없는 문제고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무작정 들어오신 거야?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는 그때 엄마가 알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좋게 해결된 줄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방에서 짐을 풀고 계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왔었죠. 방문을 두드리면서 시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에 조금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안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방문을 열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셰미 방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풀어놓으신 짐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저를 막대하시는 행동에 저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그이한테 전화해 봤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반대했었다는데요?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세요. 일단 나와서 얘기해요. 내 방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야? 아까 전부 다 설명했잖아. 이미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다니까.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 늦은 저녁에 시애미를 내칠 거니? 나가서 먹을 거 아니면 저녁이나 준비해라. 여기까지 이 많은 짐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짐 빼면서 받은 보증금은 전부 다 저축해놨거든. 매달 용돈을 받기는 하지만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내일 외출 좀 하게 용돈 좀 챙겨줘라. 어머님,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저희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소파에 앉아 버렸는데 시모가 오자마자 화부터 내고 물 한 잔도 주지 않는다면서 서러워 못 살겠다며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려 할 때 남편이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며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일단 짐 다시 빼주세요. 네가 안 된다고 했었니? 나는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 방도 많은데 엄마가 좀 같이 살면 어떠니?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워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 얼굴 보면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어머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와 충분히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일을 벌이셨으니까 그런 건데 왜 저희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고 했겠니? 애초에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어차피 집을 새로 알아보려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어디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같이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해라. 서운한 건 저희 부부인데 시모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너무 늦은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좋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녁을 먹지 못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시모를 모시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었죠.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제 말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재차 물어보셨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말에 시간 될 때 집에 좀 들르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밀고 들어와 안방까지 차지한 시모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인생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모와 얼굴을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날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지만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둘이 잘 살게 놔두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 딸과 사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좀 받아보려고 정말 신중히 결정을 내린 건데 저보고 지금 나가라고요? 이미 집이며 가정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했는데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싸움밖엔 안 됩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사시는 게 외롭고 힘드시면 제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집 처분하고 적금 드신 거 다시 깨시고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모두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엄마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시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생긴다는 거 몰라요? 장인어른 말 들으세요. 너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좋니? 너희 아빠 세상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나도 얼마나 참고 기다렸었는데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다. 사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직 서로 의지할 배우자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아세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집 알아보겠습니다.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같이 살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게 될 테고 시모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단호하게 나오자 시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 아파트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만족하실 만한 집이 나와야 저희 집에서 나오실 마음이 생기실 텐데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시모 또한 같은 마음일 것 같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시모는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계셨죠. 제가 꿈꿔왔던 삶도 아니고 안방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제 삶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기 바쁜데 시모는 아침밥을 꼭 챙겨 드셔야 된다며 저보고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상까지 준비하길 원하셨죠. 삶의 패턴이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치우쳤고 저는 우울증 증세까지 오고 말았죠.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셨는지 시모가 가지고 계신 돈에 저희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서 그나마 괜찮은 신축 빌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었죠. 문제는 집안이 텅텅 비어서 가전이며 가구까지 싹 다 다시 새 걸로 사들여야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모는 저희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일부러 계획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모의 행동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시모를 내보낸 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금전적인 손해와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용돈까지 꼬박꼬박 받아가시면서 바라시는 건 어찌나 많으시던지 시모가 저희 부부에겐 짐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시모 때문에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었고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주말만 되면 새벽같이 오셔선 배고프다며 재촉하셨죠. 집을 알아봐 드렸는데도 제 삶이 변화된 건 시모가 저희 집에서 나가신 건 외엔 딱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지만 항상 한 귀로 흘러 들으셨죠.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게 제 삶인가 보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매번 시모와 얼굴 붉히는 것도 너무 싫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어찌어찌 버티며 지내왔었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제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준 남편과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10년의 시간을 살아올 수 있었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벌써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만큼 시모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게 제 속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언제부터인가 등 쪽에 통증이 심하다면서 불편해 하시길래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미 통증이 왔을 때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상한 말을 늘어 놓으셨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이런 병도 피해가지.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내가 사돈이었으면 바로 허락했었지. 그때 저에게 막말하신 거 후회되시죠? 갈 때 가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형편 어려워서 집 구할 돈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거 잊으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께 뭘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매사에 불만만 가득하셨지 조금도 감사함의 표현을 해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님 집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던 돈 10년 동안 갚아 나갈 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히려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상처되는 말만 거침없이 뱉으셨지? 이 사람한테 미안해 한 적도 없었잖아요. 어머님만 없으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시애미한테 눈 치켜 세우는 거야? 사돈, 이거 봐봐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저를 잡아먹으려 들잖아요. 엄마, 여긴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술 마셨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병문안 오면서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제발 저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술에 취한 시모는 병실에서 제가 대들었다고 누워 계신 엄마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을 올리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엄마 옆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던 아빠가 시모의 뒷목을 잡고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자 시모와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병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시모는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몸져 누우셨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까지 전부 다 끊어버렸죠. 저희가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좋게 풀어가려고 연기를 하셨지만 한두 번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만큼 저희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한테만 신경을 썼지만 엄마는 항암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이 나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언제나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아빠는 엄마가 떠나가실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는지 장례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영정 사진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겨우 버티며 엄마의 장례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엄마의 장례에 나타났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소란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몸의 기력이 전부 다 빠진 상태라 어떠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와 아빠에게 조의를 표한 뒤 남편의 안내를 받아 간단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주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일손이 모자란 것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어요. 신경은 쓰였지만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늦은 새벽 시모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딸을 재우려고 먼저 집에 들어간 상태였고 아빠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휴게실에서 잠깐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죠. 시모는 몇 시간 있다가 남편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시모가 늦은 새벽에 다시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는지 여쭤보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엄마의 장례식장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계시길래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때 막말을 하신 거에 대해 마음에 걸리셔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시모를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잠이 들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니 1시간 정도를 잠들었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쪼그린 상태로 잠이 들으셨길래 추워 보이시는 것 같아 담요를 덮어드린 뒤 옆에 앉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가방을 닫아놨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다니셨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엄마 장례비로 인출해둔 800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관리실로 들어가 저희 쪽 장례식장 안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전에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제 가방을 뒤져 엄마의 장례비를 모조리 가져갔다고 발을 구르면서 설명을 해 주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저와의 통화를 끊었고 저도 계속해서 시모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터라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CCTV에 전부 다 찍혔으니 당장 엄마의 장례 비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침착한 말투로 저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게, 누가 가방 안에 장례비를 넣어놓으래?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 그리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마침 생활비가 똑 떨어진 상태였거든. 그리고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다. 그냥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 제주도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제주 1달 살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새벽 비행기로 출발하려고 떠나는 중이다. 이것저것 짐까지 전부 다 챙겼고 거의 다 도착했으니 지금 와봤자 나는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을 시간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사돈 장례나 잘 치러라. 이 돈 없어도 그만 아니야. 어차피 사돈 어른이 장례 비용 납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갔다고 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생활비를 끊어서 생긴 일이잖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는 거야. 800만 원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럼 나는 끊는다. 시모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의 장례 비용을 몰래 가져갔다는 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시모가 인간 같지 않았어요. 서둘러 남편에게 알리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 공항에 있는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서 비행기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급히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출발해서 도착을 하니 경찰분들이 시모를 붙잡았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시모도 제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죠. 경찰은 저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었고 다행히 봉투 안에는 엄마의 장례 비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어요. 뛰어봤자 건장한 남자들을 따돌릴 수는 없는데 도망을 가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경찰분들과 저희 부부가 시모의 뒤를 따랐고 얼마 가지 못해 지치셨는지 숨을 헐떡이면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난간에 매달려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가오지 마. 너희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주도 좀 가고 싶어서 돈 좀 가져간 걸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그 돈 당장 내놔라.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꽉 막힌 행동만 하시는 건데요? 이럴수록 점점 더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모르세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만 더 커진다고요. 좋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다 정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로 오시라고요. 떨어질 수나 있겠어? 어차피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 뼛속까지 아작낼 거라고요. 왜요? 콩밥 먹을 생각하니까 두려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징역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징역 들어가는 순간 살고 계신 집 바로 처분할 거고 저희는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 집 명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우리 쪽에서 지원해준 돈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쩌실 거예요? 경찰서로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래 버틸수록 점점 가중처벌이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네요. 난간에 매달려 있던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난간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도망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졌는지 미끄러짐과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서둘러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2m 높이 정도 되는 난간에서 떨어졌으니 연세가 있으신 시모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었죠. 결국 시모는 뇌사 상태로 눈을 뜨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서로 웃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모난 행동을 하셔서 안 좋은 결과까지 오게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 엄마의 장례는 무사히 치렀지만 시모는 아직까지 병실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 계세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앞뒤 안 가린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렇게까지 막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모의 장례까지 치러야 하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박힌 돌을 빼내는 건데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또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 또한 밀려오네요. 남편은 본인 손으로 경찰을 부른 거니 제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라 여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털어놓고 앞으로 있게 될 좋은 날들만 생각하려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헐뜯어봤자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만약 파혼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지만 예비시댁이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일들로 인해 즉각 결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었고 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었죠. 제 직업은 변호사이고 예비신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재력이 많았던 예비시댁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1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예비 시모는 모든 걸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변호사 며느리를 본다고 저와 예비 신랑이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을 분당에 마련해 주셨고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도 같이 하셨던 시댁 집안은 건물이 몇 채나 있었는데 그중 분당에 있던 빌라는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예비 신랑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시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주시는 건 다 받으라고 했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호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저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에게 1억의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더라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통해 다시 돌려보냈었죠. 아무 조건 없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본다고 둘러댔어요.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자 제가 1억의 외제차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뒤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선물을 거부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왜 선물을 받지 않은 거니?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줬는데 내 아들을 통해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야?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싼 차를 선물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덥석 받았을 텐데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선물해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인데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식 며느리가 되면 그때 받든지 할게요. 시모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저처럼 부담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고가의 외제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입장이 좀 달랐었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 저녁에 시댁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에 기분 좀 풀어드릴 겸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아휴,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따로 연락하면 그때 다시 와도 되잖아.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을 뿐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서운해 하겠니? 결혼식 올리고 그때 정식 며느리가 됐을 때 주도록 하마. 예비 시모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폰을 먼저 끊어 버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방문해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말씀하신 시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인터폰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더니 갑자기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예비 시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미소를 띠며 얘기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다는 듯 태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대문 앞에 서서 예비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발길을 돌려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집에서 의자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조용해지긴 했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나도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 별일 아니었을 거야. 제가 예비시댁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놀랄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신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줄 법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집안일을 제가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대충 둘러대길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괜히 또 연락 안 받았다가 쓴소리 나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했지만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집안 문제라 설명해주기가 참 꺼려지거든. 너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설명해서 너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혼주 한복은 준비가 다 됐니? 다음 주 주말에 얼굴 한번 보게 잠깐 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예비 시모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었고 예비 시모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하셔서 더 이상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일들을 제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은 없었고 예비 신랑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준비가 된 혼주 한복을 가지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고 있던 혼주 한복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모는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이어졌는데 주방 일을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른 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으로 돌아가신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눈빛을 주셨던 터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급히 다가오셨어요. 무언가 상당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저한테 눈빛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 집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까 전화하는 걸 대충 듣긴 했는데 직업이 변호사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랑 잠깐 마당 뒤에 창고에 좀 같이 가보시겠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따라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계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왔고 눈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옆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문이 열렸고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 같은 창고는 냉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하얀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냉장실 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집안 문제라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변호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냉장실에 둘 수가 있어요. 저보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119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건 분명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밖으로 부축할 테니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저는 냉장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의문의 여자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면서 저와 의문의 여자를 떼어 놓았어요. 그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왜 냉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저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당황스럽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우리 아빠가 붙잡고 있는 저 여자는 나랑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이였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냐?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새아가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5년 전 일이었다. 그때 저의 부모가 둘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 그때 내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저쪽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지.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 가게 됐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 속에 조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내 아들이 저의 옆을 지켜줬던 거야. 반대하는 부모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글쎄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통제불능인 쟤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보살펴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쟤랑 내 아들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진 비밀을 전부 다 터놓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였다. 아무래도 변호사면 법적으로 상당히 빠듯하잖니? 그럼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테고 그럼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이 집에서 내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새아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잠깐 냉장실에 들여보냈었던 거야.
저번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도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었어. 그만큼 돌봐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미 정신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몫 든든하게 챙겨줄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봐라.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사이인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줬었고 여태 잘 살아 있잖아. 그리고 아줌마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줄 아세요. 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워줬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요? 돈을 받았으니 그쪽도 공범이 된 거 몰라요?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도 좋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신병이 있는 저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변호사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라더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여자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곧 경찰들이 올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분당의 17억짜리 빌라 너한테 넘겨주마.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상당히 큰 돈을 움켜쥘 수가 있다고. 아줌마도 입단속만 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예비신랑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탐하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서둘러 신고를 해준 덕분에 119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시달리며 살아왔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잠시 뒤 경찰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닌 변호사인 타이틀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변호사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을 한꺼번에 묶어 그 여자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 위해 저는 밤낮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끝에 법적으로 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던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거 침입죄와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오기 위한 행동들과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정상이 아닌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제목을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게 알려드렸네요. 그 여자의 몸에도
꽤 많은 상처가 발견된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감면받기에는 힘들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이라는 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거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화가 났고 6년의 징역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그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세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끓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세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세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세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온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세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세 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세 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그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 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새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새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새형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형님들의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새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새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새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 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모라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세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세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형님들은 현재 쥐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 내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세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